네, 지금 시장은 온통 G2 이벤트에 모든 시선이 지금 쏠려 있습니다. G2 리스크로 인해서 상당히 올해 상반기 글로벌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웠죠. 계속해서 좀 요동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글로벌 성장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당히 커진 상태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중국과 미국에서 어떤 정책적인 포지션이 나올까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점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의 FOMC, 중국의 오중전회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토크 오늘 현대증권의 오은수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정책적인 어떤 이벤트, 글로벌 빅 이벤트를 앞두고 오늘 우리 시장에도 상당히 좀 짙은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미국과 중국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부분 좀 중점적으로 좀 점검하고 계실까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주가 이제 이벤트 주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22일 드라기 총재가 12월 추가적인 통화 완화를 시사한 가운데 중국인민은행도 금리를 내리면서 어떤 통화 완화 분위기가 글로벌적으로 좀 무르익고 있는 분위기고요. 일단 드라기 총재가 기존의 양적 완화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일단의 발언이 나오면서 글로벌 금융시장도 좀 강력한 호조세를 보이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지금까지 ECB의 행보를 보면은 항상 그 실제 액션을 취하기 전까지 어떤 사전적으로 이렇게 립 서비스를 많이 해왔고 그 이후에 어떤 그 액션을 취했다는 점에서 이번 12월에 어떤 그 추가적인 양적 완화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까지 양적 완화 기간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채권매입 금액을 확대하는 형태로 해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중국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기준금리와 지준율을 지난주 동시에 인하를 하면서 일단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지속을 했고요. 무엇보다 지난 3, 4분기 성장률이 이제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6.9%가 나왔는데 이 6.9%는 2009년도 1분기 이후로 가장 낮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연초 이후로 중국 정부가 어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그 굉장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펴왔고 또 최근에는 또 위안화까지 절하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의 제조업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좀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지준율 그다음 기준금리 동시 인하를 취했고 이제 기대되는 부분은 바로 이번 주에 있는 오중전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오중전회는 중국 경제의 최고 전략회의라고 할 수 있는데 경제 구조를 그 밑그림을 그리는 가장 큰 회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오중전회가 보통 이제 5년 동안 열리는 7번의 회의 중에서 중국 공산당 산하에 있는 중앙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이 7번의 회의 중에서 5번째 회의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5번째 회의가 중요한 이유는 향후 5년 동안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중국 경제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회의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회의가 바로 이제 이번 주에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회의에서 주요 안건들이 뭐냐? 뭐 아주 새로운 안건은 아닙니다. 이미 다 우리가 어느 정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중국 제조 2025라든지 인터넷 플러스 사업 이런 거 관련돼서 어떤 산업 구조 조정이나 국유기업 개혁 관련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뭐 스모그라든지 토양 그리고 수질오염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 대책이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뭐 아주 새로운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뭐 관련 테마들은 뭐 영향을 받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번에 정책이 확정되면은 2016년부터는 이제 자금 집행에 들어간다라는 점에서 좀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결국 이 시장의 안정을 찾았던 것은 결국 타이밍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 연준이 금리 결정을 앞두고 통화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뭐 유럽이나 일본 그리고 신흥국 쪽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좀 정책 대응을 나서면서 결과적으로 다시 유동성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점이 최근 시장에 좀 바뀐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의 어떤 성사진을 읽을 수 있는 단서가 되기 때문에 오중전회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관건은 이 오중전회가 얼마나 중국 경기를 좀 살리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예, 그래서 뭐 이번 한 번으로 이거는 굉장히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갑자기 중국 경제가 반등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이 오중전에 바로
열리기 전에 기준금리와 지준율을 동시에 인하하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폈다라는 거고요. 통상 통화정책은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시차 효과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물 경기로 이 전이되기까지, 이 힘이 전달되기까지는 이 시차가 존재하는데, 이 시차가 연말께나 이제 내년 2016년부터는 이제 발휘되는 시점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재정정책까지 더해진다면은 상당히 그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 5중 전에 굉장히 중요한 회의인 만큼 그 13차 5개년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좀 재정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그 5중 전회를 전후로, 그리고 또 연말께는 뭐 성강통이라든지 또 11월 달에 SDR 편입이, 위안화 SDR 편입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은 그동안 뭐 신흥시장 불안의 그 원인이었던 뭐 가장 큰 이유라고 하면 이제 중국을 꼽았었는데, 중국 시장의 변동성도 좀 차츰 낮아지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냐, 좀 기대를 갖고 있고요. 이번에 그 통화 정책과 그 재정 정책까지 더해진다면은 그 경기 그 경착륙 우려는 일부 해소되면서 연착륙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이런 국면으로 가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경착륙 우려를 좀 씻어낼 수 있을지. 워낙에 중국에 휘둘렸던 또 상반기이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중국으로 인해 어떤 리스크가 줄어들다면 좀 변동성도 같이 함께 좀 잦아들면서 좀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29일에 FOMC 이제 28일, 29일 양일간 열리게 되고 GDP도 나오잖아요. 3분기 GDP 이 결과가 또 FOMC에서 금리 결정하는데도 상당히 중요한 또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전망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좀 팀장님 예상하고 계실까요? 예, GDP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죠. 미국의 3분기 GDP가 지금 컨센서스로는 1.5% 정도, 2분기가 3.9%였으니까 많이 내려가긴 했죠. 그런데 미국의 금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GDP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지만 통화 정책 운용에 있어서 중요한 방향은 이제 인플레입니다. 인플레를 잡는 거. 또 하나 이제 성장인데 지금 미국이 고려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인플레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9월 FOMC에서 통화 정책 변경을 유보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그 금리를 올려버리게 되면 이제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책 실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연준 입장에서는 한 몇 개월 정도 좀 더 두고 보자라는 이런 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직 지금 10월 달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흐른 건 아니고요. 한 12월 정도 가서 그동안의 어떤 물가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확인한 이후에 어떤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요. 이게 이제 내년 3월 정도로 약간 좀 이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12월 인상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높은 이런 상황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지표 상황들로 봐서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게 우세합니다. 좀 마찬가지 의견이시네요. 12월 쪽에 조금 더 좀 금리 인상 가능성 무게 두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서 드라기 총재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유럽도 그렇고 지금 중국도 뭐 마찬가지죠. 좀 각국에서 돈 풀기에 나서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런 유동성 랠리 장세가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사실 아직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3, 4월 달에 정말 유동성 랠리를 즐기면서 우리 증시도 정말 잘 갔거든요. 다시 한번 좀 이런 흐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앞으로 시장 경로는 그럼 어떻게 될까? 이게 참 궁금한 부분인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위험 자산의 반등이 11월까지도 이어질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10월 FOMC에서는 예상대로 금리 동결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유동성 축소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계속 시장의 반등을 잡는 이런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12월 FOMC 결정까지 아직 이제 또 몇 개월 안 남았기 때문에 연말로 가면 갈수록 다시 한번 또 불안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희는 좀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 방향성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이제 실적 부분입니다. 우선 신흥국 기업들의 실적 감익이 상당히 좀 부담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그 원자재 사이클과 동행하는 국가들, 이런 국가들의 경우에는 지금 실적 하향이 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12개월 선행 그 주당 순이익 EPS를 보면은 연초 이후 계속 꾸준히 좀 하향 추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실적, 관련 기업들의 실적도 상당히 좀 부진하고요. 뭐 글렌코어가 뭐 대표적인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죠. 글렌코어가 어떤 상품 시장 약세로 지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에너지나 소재 섹터들의 기업들의 실적이 좀 부진한 이런 모습이었고요. 한편 이제 선진국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은 블랙스톤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일부 금융기업들의 경우 3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왔지만 이 전반적인 선진국 기업들의 이 컨센서스는 상당히 견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8월 초 대비 비교해봐도 한 0.3% 감소에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우위 관점에서 본다면은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이 좀 더 매력적인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문제는 3분기에 터진 유럽 시장에서 폭스바겐 배기가스 사태 이 부분이 얼마나 파급 효과를 미칠까 부분인데요. 지금 선진국 내에서도 이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와 관련된 산업이 상당히 좀 비중이 크고요. 또 자동차 자체가 연간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사태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9월달 판매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리콜 사태가 터졌던 게 이 제동 장치와 관련된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본다면은 이번 폭스바겐 사태는 이 생명과는 좀 약간 거리가 있는 이런 부분에서의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실제 판매량의 감소는 제한적이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우리가 3분기 GDP나 이 향후 4분기 GDP에 미칠 영향도 앞으로 10월 데이터, 11월 데이터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제한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최근의 양적완화 확대 발언과 더불어서 다시 유럽과 일본 이런 선진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확보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신흥국보다는 선진국 쪽에서의 좀 우위가 좀 점쳐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좀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신흥국 쪽에 최근에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서 여기에서 이제 좀 투자 기회를 찾아보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지금 신흥국 쪽에서는 선택적인 어떤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조금 좋게 보는 쪽이 어느 쪽이신지 마지막으로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 좀 더 좋게 보는 쪽은 이제 원자재를 소비하는 사이클에 있는 국가들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인도, 한국 같은 나라가 꼽힙니다. 인도의 경우에는 이제 유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오히려 원가 상승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호재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나라 역시도 좀 마찬가지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연말을 전후로 해서 미국 통화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불확실성의 원인이 어떤 통화 정책의 변화가 있는 만큼 금리 결정이 일단락되어야 좀 해소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 자산 전략을 펼 때 일단 비교 우위 관점에서 선진 시장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흥국 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자재 소비 사이클과 동의하는 국가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토크 현대증권의 오은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